자, 고생 많으십니다. 자, 이제 207쪽 제3장 실시계획 인가입니다. 실시계획은 두 번째 계획이죠. 먼저 큰 흐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합니다. 여기다 사업을 한다. 위치를 결정하게 되죠. 첫 번째, 땅 삐뚤삐뚤하고 도시 소유자, A 소유자, B 소유자 등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계획, 개발 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하는 거죠. 개발 계획을 확정 발표하면 도시 개발 구역, 위치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개발 계획에서 시행자와 시행 방식 등을 정하게 되죠. 그러면 시행자가 그 동네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설계도를 써내게 됩니다. 위치는 먼저 첫 번째 계획에서 정해져 있는 거죠. 그 동네를 다음과 같이 신장로를 내고 땅 반듯반듯하게 하고 등등등에 대해서 계획 도면을 써내게 됩니다. 사업을 다음과 같은 도면대로 하겠다, 설계도를 써내는 거죠. 설계도가 확정되면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한다, 실시계획이라고 부릅니다. 실시계획서 내서 시행자가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상 내용이 이제 두 번째 계획의 주 내용이고요. 목차를 보시면 굵은 1번 실시계획 작성, 굵은 2번 실시계획 작성 인가와 고시의 절차, 3번 실시계획 고시의 효과가 있습니다. 1번 실시계획 작성, 동그라미 1번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한다.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된다고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2번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두 번째 계획이 첫 번째 계획에 어긋나면 안 되죠. 동그라미 3번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것 갖고 6번이나 나왔습니다. 괄호요. 개발구역 지정하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본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구역이죠. 지구단위 계획 수립해서 그게 어디에 가서 붙어요? 두 번째 도면에 붙어야 되죠. 개발구역 지정되면 도시적으로 본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본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업 끝나고 나면 도시적 될 게 뻔하니까 도시적으로 본다. 그 다음에 깔끔한 단지를 만들자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본다. 그럼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구단위 계획을 내야 될 곳이죠. 그 계획을 내서 개발계획에다 붙여서 또 이걸 수정시키는 게 아니라 지구단위 계획은 실시계획에 포함되게 되는 겁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된다. 지구단위 계획이 그 단지에 대한 건축 도면이죠. 따라서 도면은 도면에 가서 붙어야 됩니다. 이게 6번이나 나온 거고요. 굵은 2번 실시계획 작성 인가와 고시의 절차. 먼저 첫 번째 표를 보시면 첫째 줄 국토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장 지정권자가 시행자이면 자기가 하급 세 번째 칸 하급청 의견을 듣고 고시 발표를 하고 시군구역에 보내서 일반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겁니다. 표 둘째 줄이요. 국토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장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즉 시장군수구청장이나 행정청이 아닌 자는 지정권자에게 인가신청 올리는 거죠. 그러면 지정권자가 하급청 의견을 듣고 인가했다고 발표를 하고 시군구역에 보내서 일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 칸에 하급청 의견 청취가 있는데 그 취지를 문장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보시죠. 208쪽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작성한 실시계획에 대해서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점 생략하고요. 두 번째 점, 첫 번째 점 변경 때 그 절차 그대로 인가받는다. 두 번째 점 경미한 변경 때는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먼저 공법에 기본적으로 자주 나오는 하나의 흐름이죠. 동그라미 2번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 인가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 지정권자이면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의견, 하급청의 의견을 듣는 거고요.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괄호 하급청의 의견을 듣고 인가한다. 수용 방식인 경우 의견을 구할 주민이 없다는 거죠. 보시겠습니다. 개발계획 30개 항목이 있죠. 그 30개 항목 중에 하나로 수용대상 토지 등의 목록이 있습니다. 수용대상 토지 등의 목록을 왜 발표했어요? 수용하려고요. 그래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개발계획, 계획 두 글자 2년, 설계도 세 글자 3년이죠. 목록 확정됐으면 1년만 지나면은 거의 다 수용이 완성되는 겁니다. 실시계획은 3년째 나오는 거죠. 3년 안에 나오게 되는 거죠. 이미 수용이 다 끝나서 사람들 다 돈 줘서 내보낸 거죠. 여기 이때 와서는 얘기를 들을 주민이 없는 겁니다. 이쯤 오면 얘기 들을 주민이 없는 거니까 주민 의견 청취를 할 수가 없고 하급청 의견을 듣고 인가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동그라미 3번 원스톱 서비스 31가지 한 방에 처리해준다라고 하는 게 있죠.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농지법의 농지전용 허가 등 31가지 관련 법률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굵은 3번 실시계획 고시의 효과. 3-1번 해당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1번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고시된 내용 중 지구단위계획 등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단어로만 보면 복잡한 얘기 같습니다. 내용은 별건 아닌 거죠. 괄호 개발법 실시계획에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이 포함된다. 그 하나하나마다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해당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그 어떤 시설을 넣겠다. 도면이니까 도로, 수도, 아수도, 신장로 등등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겠죠. 기반시설에 대한 사항들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용용용 입지기계정에서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이죠.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인데 국토계획법에서 욕심을 부려서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이니까 개발법 니네들 다 수도 이리 와서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절차 거쳐서 다 하나하나 결정해. 그러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어차피 얘도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실시계획인가도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국시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도 국시대인 거고요. 따라서 도시군관리계획에 걸리는 사항들이 실시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때 실시계획 확정 발표하면 즉 하급정 의견 듣고 확정 발표하면 해당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된 것으로 치자. 도로 만드는 것, 수도 만드는 것, 그 하나하나 도면에 들어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도시군관리계획 갖다 올 필요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 이 경우 종전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1번 보시죠. 여기 옛날 논두렁 밭두렁 있었습니다. 거기다 신장로를 내기로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옛날 논두렁 밭두렁 있을 때 여기에 도로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네. 그래서 조그만 농로 하나를 더 내기로 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있었는데 여기서 신장로 계획이 다 정해졌어요. 그런데 옛날에 농로 계획이 있었는데 신장로 사이사이로 해서 농로를 또다시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럴 필요 없죠. 새 계획에 맞춰서 가자고요. 옛날 거 다 새 걸로 변경된 것으로 치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3번 지형도면은 이쪽은 사업이니까 사업 과정 안에만 나오면 되는 거죠. 다음 쪽이요. 209쪽에 3-2번 감리자 지정이 있습니다. 지정권자는 실시계획 인가했을 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 용역업자를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공사를 감리할 자로 지정하고 지도감독해야 된다. 지정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한다는 거죠. 그 아래 표를 보시죠. 옆으로 5칸이 있습니다. 먼저요. 첫 번째 칸 감리자를 누가 지정할 거냐. 행정청에서 지정할 거냐. 그 어떤 행위를 하는 개인이 지정을 할 거냐에 대한 겁니다. 두 번째 칸 개발사업은 덩어리가 큰 공익사업이죠. 관청에서 감리자를 집어넣는 겁니다. 세 번째 칸 정비사업 덩어리가 큰 공익사업이죠. 관청에서 감리자를 집어넣는 겁니다. 네 번째 칸 넘어가서요. 다섯 번째 칸 주택법 사익사업이죠. 사익사업이지만 덩어리가 큰 사익사업입니다. 1000세대, 5000세대 아파트 덩어리가 큰 거죠. 그래서 관청에서 감리자를 집어넣습니다. 두 번째 칸 개발법의 주관청은 지정권자이죠. 정비법의 세 번째 칸 정비법의 주관청은 시장군수, 즉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관청입니다. 다섯 번째 칸 주택법의 주관청은 사업계획 승인권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네 번째 칸을 보시면 건축법은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1년에 10만 건 넘는 건축들이 진행되는 겁니다. 조그만 지붕만 있으면 건축물인데 그것까지 다 관청에서 감독할 사람을 지정하고 집어넣고 하는 게 더 복잡하다고요. 그래서 건축법만 그 행위를 하는 개인,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하고 나머지 세 가지는 관청에서 감리자를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실시계획은 여기까지가 전부 다입니다. 실시계획에 대해서 담길 내용이 많지가 않은 거죠. 왜 그러냐면 각 사업을 하는데 도면이 똑같을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도면에서 담아야 될 내용이 뭐다라고 하는 이 정도 내용만 법에서 규정하면 되는 거죠. 다음 보시면 이제 사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업에 앞서서 환지 때에는 환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계획, 환지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수용 때에는
그러니까 계산해서 돈 주고 땅을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용 때는 다른 계획이 더 필요 없습니다. 바로 사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 수용에 대해서 먼저 목차를 보시면, 그러니까 1번 제1절, 그러니까 수용 사용. 그러니까 1번 수용 사용, 2번 민간 수용 요건, 3번 토지보상법 준용과 특례. 제2절 수용 방식 사업 시행 시 권리와 의무. 그러니까 1번 해설, 2번 토지상환 채권과 선수금. 그다음에 3번 그러니까 원형지, 4번 이주대책 수립, 5번 공급계획, 공급 가격과 기준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 내용은 곧 보도록 하시고 먼저 1절 내용을 먼저 보고 가시죠. 그러니까 1절이요. 그러니까 수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용이라고 하면 부지를 다 사들이는 거죠. 저 부지를 다 사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자가 돈을 주고 저 부지를 다 사들이는데, 그러니까 협의해서 취득하는 게 원칙. 협의가 안 되면 공익사업이니까 강제로라도 취득을 해야 되죠. 뭐 취득이나 매수나 똑같은 거죠. 협의 매수, 강제 매수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강제 취득, 강제 매수를 수용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부지를 다 시행자가 자기 거 하나로 다 만들어 놔야죠. 그렇게 해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굵은 1번 수용 사용. 도시개발조합을 제외한 모든 시행자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민간도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되죠. 공익사업 시행자들이면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합은 언제만 조합을 만들고요. 셋째 줄이요. 도시개발조합은 전부 한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하나의 설립하므로 수용 방식이나 혼용 방식으로 사업할 수가 없죠. 조합은 강제가입, 모든 토지가 조합에 들어왔고, 그래서 더 이상 남의 걸 뺏을 게 없는 거죠. 다 토지가 들어왔으니까요. 그래서 조합은 수용이 안 됩니다. 조합을 제외한 모든 시행자는 수용할 수 있다. 2번 민간 수용 요건. 그 시행자 중에서도 민간은 공법의 행위주체 4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공기업, 민간이 있습니다. 공적 주체는 공적 활동을 하자고 만들어 놓은 곳이니까 그러니까 바로 수용할 수 있지만, 민간이 수용하려면 직계 어느 정도 있어야죠. 직계도 하나도 없으면서 안 친구 중에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있다고 도장받아서 남의 땅을 뺏어먹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 수용자는, 민간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민간 수용 요건이고요. 행정청이나 공기업은 요건을 따로 갖추지 않고 수용할 수 있다. 그것 갖고 6번 나왔습니다. 6번 나왔는데 그 6번 시험 중에서 면적 3분의 2 숫자나 그러니까 총수 2분의 1 숫자 갖고 시험 나온 적, 그것에서 그거 바꿔서 옳냐 그러냐 물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6번 다 뭐고요? 민간 수용 요건입니다. 민간 수용 요건이니까 공적 주체는 요건이 필요 없다. 그것 갖고 6번입니다. 그래서 아예 민간 수용 요건 6글자를 한 단어로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상당수를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쪽 보시면 211쪽 보시면 제일 위에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 먼저 첫 번째 표는 민간 수용 요건이라는 게 우리 시험공법에서 몇 번 나오냐고요.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설사업 수용을 해야죠. 그러니까 개발사업에 그러니까 수용도 있고 환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사업은 그러니까 환권으로 가게 됩니다. 토지건축물 대신에 토지건축물로 바꿔주는 환권사업으로 가게 됩니다. 이거는 새 걸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환지 새 땅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돈 주고 뺏는 거는 도로 만들 때 돈 주고 뺏고, 시설사업, 그 다음에 수용 방식의 개발사업 때 돈 주고 뺏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두 자리에서만 민간 수용 요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공적 주체는 요건 없이 수용한다. 민간은 일정한 요건, 면적 3분의 똑같습니다. 요건은요.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요건은 똑같고, 민간 수용 요건을 잡으셔야 되고, 두 번째 표는 개발법의 동의 요건. 이제 개발법의 분수 다 끝났습니다. 개발법에요. 민간이 그러니까 우리 동네도 개발사업 하게 해주세요. 제한하려면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두 번째, 민간 수용 요건.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하고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세 번째 덩어리에 있는 거예요.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할 때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와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볼펜 교환은 볼펜 주인 다수가 동의를 해야만 그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땅 주인 역시, 땅 교환 역시 마찬가지죠.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게 원칙. 조합 만들 때는 다시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이제 그 수용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용, 남의 땅을 개인 땅을 뺏는 거죠. 그러니까 잘 하라고요. 신중하게 잘해야 되죠. 그런데 대한민국에 개인 땅을 뺏을 수 있는 공익사업이 공익사업 할 때만 개인 땅을 뺏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본주의의 사적 재산권 중요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대한민국이 유지돼야 되는 거잖아요. 더 나가면 지구가 유지돼야 되는 거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대한민국이 유지되기 위해서 몇 사람들은 좀 희생을 하시라고요. 양보 좀 하시라고요. 그게 수용입니다. 공익사업만 수용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이 60가지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 어수선하니까 수용에 대한 일반법, 땅 뺏는 법을 딱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땅 뺏는 법이 그러니까 수용에 대한 법이죠. 뭐 할 때만 땅을 뺏을 수 있다고요? 공익사업 할 때만 그러니까 개인 땅을 뺏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뺏는다, 저떻게 뺏는다 라고 하는 걸 다 따로따로 하면 복잡하니까 땅 뺏는 법을 정해놨죠. 근데 당연히 공익사업 할 때만 땅 뺏는 거니까 그냥 땅 뺏는 법입니다. 또 아니면 땅을 뺏는 게 아니라 합의에 의해서 개인 땅을 살 수가 있죠. 개인끼리 사고 팔 수 있고 공적 주체가 개인 땅 살 때는 그러니까 이쪽 법, 땅값 계산을 하겠죠. 그 땅값 계산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땅값을 얼마로 뺏을 건지라고 하는 게 있죠. 그 긴 이름의 법이 있고 이 내용은 시설사업에서도 보셨던 거였죠. 그러니까 법 긴 이름의 법 이름은 그러니까 공익사업 할 때만 뺏을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땅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건축물, 돈 되는 나무 등도 다 뺏을 수 있다. 토지 등 돈 되는 거 싹 다 뺏어간다. 그것들을 시행자가 가져갈 때, 그러니까 취득해 갈 때 당연히 돈 줘야죠. 보상금을 줍니다. 그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 이름의 법, 뭐 여러 가지 약칭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행정청에서는 토지보상법이라고 줄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 뺏는 법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공적 주체가 땅 사는 법입니다. 수용할 때는 이 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쪽 개발 사업은 더 중요한 그러니까 그 공익 사업 중에서도 특별하다고요. 그래서 이 일반법, 그러니까 수용에 대한 일반법으로서의 토지보상법보다도 이쪽 우리가 보시는 이 개발법을 특별법의 위치로 두고 이건 60가지 전반에 대한 거라면 이건 신도시 건설에 대한 거죠. 그래서 몇 개 조항은 이 특별법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게 다 계속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쪽 일반법에 따르면 수용을 하려면 당연히 수용 대상 목록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목록을 정해놓고 수용을 해야지 목록도 없이 지나가다가 요건 돈 주고 뺏고 요건 안 뺏고 요건 안 사요. 그냥 나가세요. 뭐 그러니까 제 맘대로 하면 안 되죠. 또 목록이 없으면 그러니까 땅 주인들이 이것도 갖다 꽂아놓고 저것도 갖다 꽂아놓고 돈 달라 그럴 수가 있는 거죠. 목록을 정해놓고 수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 목록이 무슨 문서에 들어있냐면 이쪽 토지보상법에서 사업인정신청서라고 하는 그 문서 안에 그러니까 목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에게 사업 인정을 받으면 개인 땅을 뺏을 수 있는 공익사업이라고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고 발표를 하면 그 다음에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 단어 하나만 여기 단어 하나를 더 외우시자고요. 이 네 글자를 외우시면 그러면 이쪽이 전체가 편하게 풀립니다. 이 네 글자를 안 외우시면 두고두고 무슨 얘기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아시는 얘기입니다. 수용하려면 목록이 있어야 된다까지는 아시고 목록이 어느 문서인가에 포함되어 있을 거다. 목록만 달랑달랑 돌아다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 문서 이름이 뭐라고요? 사업인정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사업인정 신청서를 넣어서 국토부 장관이 사업인정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아무튼 사업인정 4가지까지만 하도록 하시죠. 요 단어는 외우시자고요. 자, 그렇게 되는데 이쪽 개발법, 이 개발에 대한 특별법에서는 첫 번째 계획, 그러니까 개발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할 때 그 30가지 항목 중에서 14번으로 그러니까 수용대상 토지 등의 목록을 정해서 발표하는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할 때쯤 돼서 목록을 확정하려다 보니까 그때까지 땅값이 너무 뛰게 되고
그 보상금 다 주면서 사업을 하면서 투기꾼 배불리면서 사업을 할 수는 없다고요. 목록을 먼저 발표하는 겁니다. 이제 다 됐어요. 개발계획에 목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목록 발표가 됐습니다. 목록 발표가 됐으면 여기 쪽에서 목록을 또 발표할 필요가 없잖아요. 천안 논산 민자 고속도로 이 목록이 트럭 7대 분량이었습니다. 그걸 또 중복할 필요가 없죠. 목록 개발법, 특별법에서 목록 발표가 됐으니까 토지보상법, 일반법에 목록 발표할 필요가 없다. 개발법에서 목록 발표가 됐으니까 특별법에 일반법에서 사업인정을 토지보상법에서 사업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 목록이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개발계획 때 같이 나오거나 친구야 안 되겠다 먼저 가라. 그러니까 개발계획 나머지 것들 먼저 가고 이게 나중에 발표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아무튼 어떻게 됐든 간에 목록이 발표가 되면 이쪽 목록 필요 없다. 사업인정 필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사업인정 4글자를 외우지 않으면 끝끝내 안 풀리는 거예요. 사업인정 4글자를 외우셔야 풀리는 겁니다. 요 내용이고요. 뭐 재결신청이라고 하는 건 있는데 그건 이제 그 자리에서 보도록 하시죠. 굵은 3번 토지보상법 준용과 그러니까 땅 뺏는 거니까요. 그거에 대한 특별한 예외, 특례. 동그라미 1번 수용사용에 대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 동그라미 2번 토지보상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준용할 때 그러니까 개발법에 의한 개발계획으로 수용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에 대한 그러니까 수용대상 토지 등의 목록을 확정 발표하는 것을 발표하는 것이 주 내용인 사업인정, 그러니까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사업인정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수용대상 목록이 개발계획에 있는 거지 실시계획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동그라미 3번 재결신청은 토지보상법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계획에 정한 도시개발사업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해야 된다. 재결신청, 결정신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결정신청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쪽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여기 대상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 소유자, B 소유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시행자가 땅을 돈 주고 살려고 합니다. 감정평가 해야죠. 할아버지, A 할아버지 땅값 3억 드릴게요. 할머니, B 할머니 3억 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협의됐습니다. 협의해서 시행자와 B 간에 사고판 거죠. A 할아버지한테요. 땅값 3억 드리겠습니다. A 할아버지 이놈아 택돔 소리. 내 땅값 5억은 내놔. 그럼 협의가 되지 않았죠. 그러면은 뭐 협의가 되지 않았으니까 민법으로 가서 땅을 못 산다. 그래서 사업을 그만둔다. 그건 민법 얘기고요. 공법에서는 강제로라도 뺏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민법이 안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값을 얼마로 할지 시행자가 협의가 되지 않았는데요. A 할아버지가 버티시는데요. 그러니까 정해주세요. 그럼 이제 관청에서 다시 정하는 겁니다. 관청에다가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땅값을 얼마로 할지 결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결정 신청을 하면 그러니까 관청에서 땅값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억 1천만 원으로 하라. 그럼 이제 3억 1천만 원 보고 주고 땅을 가져오는 거죠. A 할아버지 안 받으면 법원에 맡기면 되는 겁니다. 공탁하면 중개되는 거죠. 자, 그렇게 갔는데 결정 신청에서 결정이 떨어진다.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한 가지 좀 문제가 있네요. 이렇게 하면은 많은 국민들이 다 아시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쟤네들이 볼 때는 그러면 자기들 권위가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결정을 말을 바꾼 겁니다. 뭐라고요? 결제. 결제도 많은 분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바꾼 겁니다. 어떻게 해요? 뻔하죠. 창의력도 한계가 있지. 뭘 어떻게 바꾸겠어요? 재결이라고 바꾼 겁니다. 그래서 땅값 얼마로 할지 그러니까 결정해 주세요 신청. 그래서 결정하는데 그걸 재결해 주세요 신청 재결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토지보상법에서 따르면은 그러니까 요거는 이 재결신청 집어넣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1년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대부분 땅값들을 다 1년 안에 돈 주고 사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까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전체 땅 매입 비용을 그 1년 2개월 안에 다 내놓고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결 신청을 칠판요. 이쪽 특별법에서는 저 재결 신청도 사업 시행기간 내내 언제든지 사업 시행자가 편한 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시험공법에서는 재결 신청은 다 사업 시행기간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냥 재결 신청은 시행기간, 그러니까 재결 신청, 그 결정 신청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 재결이 무슨 말인지, 결정인지 깊게 안 간다 하더라도 재결 지정은 사업 시행기간 안에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동그라미 3번이 그 내용이었고요. 그 아래 표를 보시면 그러면 이 수용 대상 목록이 어디에 있냐고요. 표의 둘째 줄 국토계획법 시설사업에서는 수용 대상 목록이 그 국토계획법 특별법에서는 설계도에 있습니다. 실시계획. 그래서 실시계획 발표가 됐으면 이게 아니라 특별법에서 목록을 얘기하는 거죠. 목록이 있는데 1번 국토계획법 시설사업에서는 그 목록이 어디에 있다고요? 실시계획에 있습니다. 실시계획 발표가 되면 목록 발표됐으니까 목록 필요 없다. 사업 인정 필요 없다. 개발법에서는 그 목록이 개발계획이 있죠. 개발계획이 발표가 되거나 나중에 목록 발표가 되면 목록 발표됐으니까 토지보상법 목록 필요 없다. 사업 인정 필요 없다. 도시정비법에서는 목록이 두 번째 계획 설계도에 있죠. 사업시행계획서 때 목록이 있고 목록 발표가 됐으니까 토지보상법 목록 필요 없다. 사업 인정 필요 없다. 그 표현들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있고 다음에 이제 2절로 가시죠. 수용 과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용 과정에서요. 또 이 수용의 일반적인 내용에 비해서 개발법 내부에서 갖는 또 이제 특별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냥 수용 일반으로 가면 간단하죠. 대상 부지가 정해졌습니다. 목록 확정했죠. 그다음에 시행자가 감정평가해서 땅값 제시하고요. 그래서 합의가 되면 그 돈 주고 사면 다 끝이고, 민법이죠. 합의가 안 되면 토지보상법, 목록 이런 거 포함해서 돈 주고 뺏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조성 공급을 하는 거죠. 212쪽 제2절에 1번 해설. 동그라미 1번. 수용 방식이란 계획적,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단지시가지의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개발 사업을 시행한다. 앞에 시행 방식에 있던 얘기입니다. 그 위에 있는 그림의 윗줄로 보도록 하시죠. 대상 토지가 있습니다. 대상 토지가 있으면 거기를 시행자가 다 돈 주고 사들이는 거죠. 다 돈 주고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 토지 전체를 한 덩어리 자기 소유로 만드는 거죠. 여기는 A 소유자, B 소유자 등등이 있었고요. 뒷땅 된 거니까 거기를 이제 새로 깔끔하게 만들어야죠. 토목공사를 합니다. 땅을 반듯반듯하게 만들어서 조성을 해서 그 다음에 그렇게 조성한 땅을 그 다음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파는 거죠. 아파트 건설업자 또 아니면 백화점 업자들에게 그 땅을 파는 겁니다. 이 토막 하나하나들을 파는 거죠. 공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게 수용 방법의 기본인데 이제 그 중에서 예외들이 있다고요. 현찰 주고 매입을 해야죠. 돈 주고 매입을 해야 됩니다. A라는 분 땅값이 100이라고 치죠. 그러면 100 현찰을 주고 매입해야 되는데 현금 60에다가 그다음에 딱지 40에서 땅을 사갈 수도 있습니다. 이 딱지를 토지상환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찰 부담이 사업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되죠.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 땅을 살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을 예를 들어서 1000짜리 땅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여기다 아파트 지을 업체가 1000 돈을 주고 땅을 사가는 겁니다. 근데 시행자가 돈이 모자라다고요. 아니면 또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나중에 이 이 땅을 살 아파트 업자에게 1000 좀 땡겨줘. 그래서 1000을 먼저 땡겨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땡겨받는다가 뭐가 되고요? 선수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찰 주고 땅을 다 매입하는 것에 대한 예외가 있죠. 현찰 대신에 일부를 딱지로 줄 수도 있고 사업 끝나고 나서 땅을 파는 건데 미리 땡겨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다음에요. 땅을 조성을 해야 되죠. 그 땅을 조성을 하는데 조성하지 않고 한 예를 들어보죠. 대상 부지가 있습니다. 대상 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디에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싹 땅을 다 밀었다고 치죠. 완전 평지로 평평하게 만들어 놓고 토목공사 이제 다 했습니다. 도로 등등 다 이제 부지 만들어 놨죠. 그래서 그 땅을 샀는데 그 땅을 산 어느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거기다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어야 되겠다고요. 어린이 도서관을 물론 평지에다가 콘크리트 박스, 사과 박스 올려놓고 여기서 책 봐라 그럴 수도 있지만
거기에 동산도 있고 산토끼 꿩도 뛰어놀고 그다음에 또랑이 있고 도룡뇽 알, 개구리 알도 보고 하면 좋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다시 그 땅을 사서 거기다 흙 갖다 쌓아서 붓고 그다음에 또 또랑도 만들고 할 바에야 여기에 있는 이 땅을 그대로 손대지 말고 그대로 도서관으로 쓰자고요. 손대지 말고 그대로 하면은 옛날 동산 그대로 이어서 계속 쓸 수가 있죠. 조성하지 않고 땅을 다 밀어서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조성하지 말고 옛날 땅, 즉 원래 땅 그대로 쓰자. 원형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수금 당겨서 받는 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였죠. 그 다음에 사업을 다 끝났으면 조성해서 파는, 조성해서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공급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예외라기보다는 이거에 대한 세부 규정이죠. 그러니까 땅을 팔 때 어떻게 할 거냐. 신도시 땅입니다. 돈이 없어서 문제이지 돈만 있으면 누구라도 신도시 땅은 잡기만 하면 그게 몇 번은 계속 찌는 거잖아요. 그게 좋은 신도시면 계속 찌는 거고요. 안 좋은 신도시라도 첫 번 잡고 두 번째 잡은 사람까지는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대감이 있어서 가는 거죠. 나중에 에이 아니네. 그럼 이제 다시 상가값이 떨어지긴 하지만 처음 일정 기간 들은 오르는 거죠. 누구라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팔 거냐. 공급 방법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땅값을 어떻게 팔 거냐고요. 그러니까 공급 가격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 내용들이 이 수용 방식에 이어지는 겁니다. 현금 주고 사는 거에 대한 예외로 토지상환 채권, 사업 끝나고 땅을 파는 거에 대한 예외로 미리 돈을 땡겨 쓰는 선수금 제도가 있고 거기를 싹 조성하는 거죠. 땅을 싹 밀어서 땅을 조성 공급하게 되는데 손대지 말고 옛날 동산 그대로 이어서 쓰자 원형지. 그 땅을 어떻게 팔 거냐고요. 어떻게 팔 거냐, 얼마에 팔 거냐, 공급 방법과 공급 가격에 대한 사항들이 예외 규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4번, 5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고 천천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토지상환 채권과 선수금 제도가 있습니다. 2-1번 점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등의 매수세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굵게 밑줄 세 가지요. 원하면 일부 토지 건축물입니다. 천천히 읽으시고 그 다음에 빨리 하셔야죠. 제가 천천히 하는 걸 뺐네요. 굵게 밑줄 세 가지요. 원하면 일부 토지 건축물이 토지상환 채권입니다. 빨리 하시면 뭐라고요? 원하면 일부 토지 건축물이죠. 원하면 일부 토지 건축물. 그냥 회 외워두세요. 그냥 혀로만 외워두시면 내용은 나중에 연결이 돼요. 외워두시면 그래야 또 내용이 연결이 돼요. 외워두지 않으면 내용이 연결이 안 되고 이름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원하면 일부 토지 건축물 설명을 드리죠. 토지 소유자가 현금 지급을 원하면 현금으로 지급해야 된다. 그러나 토지상환 채권이 판교 신도시 상가 딱지와 같은 것이므로 대부분 토지상환 채권을 원한다. 두 번째, 다음 쪽 가세요. 213쪽이요. 매수세금의 일부는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나머지 일부를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름은 토지상환 채권이지만 토지건축물로 상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죠. 이 그림 그대로 가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저 A가 100, 그러니까 B도 100입니다. 그러니까 B라는 분은 난 싫어. 돈 줘. 그래서 그냥 B 현금 100 받아서 나가셨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저기에 있는 이 A라는 분이 그러니까 이 땅값이 100인데요. 이것저것 알아보신 거죠. 시행자가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한답니다. 그러니까 나 딱지 원해. 원한다고요. 원하면. 현금이 좋아요. 딱지가 좋아요. 여기는 딱지가 좋은 거죠. 이 딱지가 뭐예요? 판교 상가 딱지라고요. 동탄 상가 딱지라고요. 누구라도 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원하면 일부 토지 건축물, 일부에 대해서만요. 60은 현찰로 주고 그 40에 해당하는 만큼만 딱지에다 써놓으라고요. 그런 거죠. 뭐 그 40에 해당하는 게 어느 상가에 한 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가에 1층에 사무실 한 덩어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는 현찰 줘야죠. 그래야 어디 가서 전셋집이라도 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사업하는 동안에라도요. 그러니까 그리고 수용당했는데 한번 잔치는 하셔야죠. 일부는 현찰 주고 일부에 대해서만 딱지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원하면 일부.
그러면 그러니까 이 A라는 분은 그러니까 60과 현금 60과 딱지를 받으신 거죠. 40에 대한 딱지를 받으셨습니다. 사업이 끝나서 저분이 이제 저 딱지 40 써져 있는 딱지를 갖다 내면 시행자가 40에 대한 원금과 이자로 갚는 게 아니라 뭐로 갚는다고요? 토지나 건물로 갚는다고요. 신도시 새 땅이나 아니면은 건물의 일부로 건물로 주게 되는 겁니다. 토지 건축물로 상환한다. 원하면 일부 토지 건축물인 거죠. 그 취지들은 다 말씀드렸고요. 2-2번 토지상환채권 발행 요건.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토지상환채권 발행하려면 토지상환채권 발행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지 돈 갖고 사업하는 게 원칙. 딱지 발행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2번 민간 시행자는 부도파산 우려가 있으므로 은행법에 따른 은행,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이를 발행할 수가 있다. 민간은 부도파산 자빠질 수 있잖아요. 걱정됩니다. 그래서 민간은 보증도 받아와야 된다. 공법 채권 4가지 비교는 이제 나중에 다 보시고 다시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2-3번 토지상환채권 발행 방법과 절차 등. 동그라미 1번 토지상환채권 발행 규모는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소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지돈 갖고 사업하는 게 원칙이죠. 돈도 없이 딱지만 갖고 사업할 수는 없다고요. 현찰 1, 딱지 99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전체 땅 분양, 토지건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다른 사람들도 이 원래 있던 이 소유자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와서 살 수 있어야 되죠. 동그라미 2번 토지상환채권 이율은 발행 당시 은행 등의 이것저것 상황을 고려해서 발행자, 즉 시행자가 정한다. 그 이자가 기분에 안 좋으면 아니 난 현찰 줘. 그러고 나가실 수 있는 거죠. 동그라미 3번 토지상환채권은 김영식 증권으로 한다. 뭐 이 딱지에 당연히 A라는 분 이름 써져 있고 40에 대한 딱지이다 라고 하는 거 다 써져 있는 거죠. 이름 써져 있습니다. 설마 김영이니까 이전 안 된다.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아파트 등기부 이름 써져 있어요? 안 써져 있어요? 써져 있죠. 이름 써져 있지만 사고 팔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거죠. 그러니까 A라는 분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해놓은 거죠. 만약에 무기명이면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무기명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마파도에 그 로또 딱지가 있잖아요. 영화 마파도가 있었습니다. 1, 2까지 나왔나요? 그 이문식 씨 있잖아요. 아주 그 소중한 그 로또 딱지 한 장 갖고 야 이게 이제 로또다 나 당첨됐다 그러고 있는데 갈매기가 그걸 물어가 버렸잖아요. 저 나쁜 갈매기. 근데 갈매기가 아무 가서 똥 싸놓거나 아무 어디 갖다 떨어뜨려놔도 이문식 씨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 로또 딱지가 뭐예요? 무기명이잖아요. 이거 갈매기가 물어가면 어떻게 하려고요? 안 되는 거죠. 갈매기가 물어가더라도 A분 이름이 써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지간하면 다 이름 써져 있는 게 기본이죠. 계약에 이름 없는 계약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기명입니다. 동그라미 4번 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자본주의 정당한 사회죠. 정당한 재산권 다 사고 팔 수 있죠. A라는 분이 이거 C에게 팔 수 있는 겁니다. 야, 이거 판교 상가딱지요. 그러니까 팔 수 있죠.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이전하는 경우 취득자는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취득자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에 기재되지 않으면 취득자는 발행자,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시행자가 갖고 있는 장부에도 써져 있을 거잖아요. 채권 1년 번호에 A분 40 등등이 다 써져 있습니다. A라는 분이 C한테 팔았다고 하면 C, 여기 A 거 내가 샀어요. 그러니까 이름 바꿔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딱지에다가도 그러니까 A 대신에 C 자기 이름 써놓고 그래야 되는 거죠. 뭐 우리나라는 사람 이름에다 그러니까 빨간색 쓰면 아주 그러니까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 아직도 좀 계시죠. 아무튼 그래서요. 그러니까 뭐 이름을 노란색으로 써놨습니다. 아무튼요. 그래서 시행자 갖고 있는 장부에다가도 바꿔 써야 되고 이 종이 딱지에다가도 바꿔 써야 된다. 계약이니까 시행자와 A의 계약이니까 그냥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쪽 보시면 해설로요. 정당한 재산권은 사고 팔 수 있다. 채권 팔고 살려면 발행자 갖고 있는 장부에도 기록해야 되고 채권에도 기록한다. 이게 토지상환채권입니다. 토지상환채권이요. 판교 상가딱지 떠올리시면 되고 내용을 떠올릴 때는 그 다음에 법에 정해진 요건은 뭐였고요. 원하면 일부 토지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2-4번 선수금 제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였죠.
이 1,000짜리 땅을 살 아파트 업자에게 나 돈 모자니까 좀 땡겨줘 할 수 있다고요. 여기는 돈 많죠. 1,000을 다 땡겨줄 수도 있고 한 500만 줄게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조성토지 원용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2번 시행자는 해당 대금의 전부 일부를 미리 받으려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지 돈 갖고 사업하는 게 원칙, 남의 돈 땡겨 쓰려면 역시 승인 받아야 된다가 있습니다. 다음에요. 그러니까 굵은 3번 원형지가 있습니다. 3-1번 동그라미 1번 해설. 예, 동산도 있고 동산 아래, 그러니까 동산 위에 떠올라 그 동산여, 조그만 산여, 그다음에 또랑도 흐르고 있는 땅을 그대로 어린도서관, 어린이집으로 공급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번, 3번,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2번 원형지란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지 않은 원래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이 전체 땅을 어떻게 할 건지, 그 중에 어느 정도는 손대고 어느 정도는 손 안 댈 건지, 개발계획, 위치에 대한 땅바닥에 대한 계획, 개발계획에 정해져 있어야죠. 3번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개발 방향은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4번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이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 다음 자에게, 즉 원형지 개발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원형지 개발자가 개발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형지를 산다고요. 원형지를 산다. 아주 큰 혜택이죠. 신도시 땅을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여기 대상 소유자 A, B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시행자가, 지금 여기 시행자를 P라고 하죠. 그 다음에 원형지 받는 사람이, 원형지를 공급받는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T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죠. 자, 그러면은 이분 땅 100 주고 시행자가 뺏어왔습니다. 거기 손도 대지 않았잖아요. 주변에 뭐 도로 등이 만들어졌으니까 그 비용 일부는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기 땅값이 예를 들면 100이었으면 사업 끝나고 신도시 땅이면은 1000은 될 겁니다.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그리고 이 1000, 여기가 1000인 거지, 주변은 이미 그러니까 5000 넘게 다 뛰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논두렁 밭두렁이었는데 신도시가 됐으니까 1000이지만 주변 이미 기성 시제까지는 5000 정도일 겁니다. 다 조성된 땅을 1000에 받는 건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조성되지 않은 땅 그대로 받는 거니까 200에 받을 거잖아요. 200에 받는데 다른 아파트 업자는 그 땅을 얼마에 받는 거고요? 1000에 받는 거죠. 거기 또 그러니까 옆으로 잠깐만 나가면은 그 옆에 기존 도시는 얼마 거고요? 5000일 거고요. 5000짜리 땅을 200에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만 지나서 좀만 누구만 꾹 참고 있다가 팔으면 200짜리 땅을 5000에 팔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원형지입니다. 아무나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나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고등학교 동창회 열심히 다녀야죠. 그래서 고등학교 동창회 나가서, 아니면 초등학교 동창회 나가서 누구 하나 국시대 걸리면 다행이고, 국토부 장관, 지도사, 대도시장이요. 아니면 시행자 걸리면 다행이고, 나 원형지 좀 떼주라 라고 하면 이 국가가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죠. 원형지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로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1, 2, 3. 1번 국가지방자치단체, 2번 국세가 많이 들어간 공공기관, 3번 지방세 들어간 지방공사, 공적 주체가 받을 수 있는 거고요. 1, 2, 3과 다음 쭉 이어서 4번 그러니까 국가지방 공공기관인 시행자가 복합개발을 위해서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가 받을 수 있고, 다음에 5번 학교 공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자가 원형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정해진 1, 2, 3과 공적 주체와 그러니까 공모에서 선정된 자와 그러니까 5번 학교 공장의 경우에만 원형지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 3은 그러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행정청이었던 거였죠. 3. 공기업이 있었던 거고요. 이 사람들만 원형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5번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수의계약 방법으로 한다. 이미 다 그러니까 저 앞에 개발계획이 정해져 있었고 이쪽은 문제가 없는 거죠. 단 원형지를 학교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려는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고,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한다. 학교 공장은 이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돈 벌려고 학교, 돈 벌려고 공장 하는 거니까 당연한 얘기죠. 자본주의에서 학교나 공장 다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하면 안 되겠죠. 경쟁입찰이 원칙.
동그라미 6번 원형지 면적은 전체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원형지 세 글자 3분의 1 이내입니다. 왜냐하면 조성해서 공급하는 게 기본이죠. 일부를 조성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2번 원형지 공급과 승인 절차는 한 번 정도 읽으시면 되겠고 3-3번 원형지 공급 후 후속 조치가 있습니다. 학교 준다고 해서 받아놓고 바로 대답하면 안 되잖아요. 그 요약된 표는 문장 보신 다음에 따로 보도록 하시죠. 다음 쪽 보시면 216쪽 동그라미 1번 국가 지방을 제외한 원형지 개발자는 10년 범위에서 정하는 다음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원형지 공급 계약기일부터 10년, 원형지에 대한 공사 완료일부터 5년, 계약했으면 그로부터 10년, 아니면 공사가 끝났으면 그로부터 5년까지는 목적한 대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내답할 수 있다. 국가 지방은 여기는 공적 목적이죠. 언제라도 내답할 수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근데 동그라미 1번에 다섯째 줄 점이요. 단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문화시설 등 대통령 오정하는 경우로 다음 지정권자의 승인을 미리 지정권자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5년, 10년은 지켜야 된다. 10년 범위에서 정하는 기간은 매각할 수 없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문화시설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더 봐준다. 이때는 뭘 받으라고요?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용 의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은 이렇게 받은 사람이 뭔가 나쁜 짓을 했으면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거나 위에서 계약을 취소하라고 때릴 수 있다 등에 대한 얘기니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이주대책 생략하고요. 굵은 5번 공급계획과 가격과 기준, 방법과 가격에 대한 게 있습니다. 5-1번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실시계획에 따라 공급해야 되고 실시계획 설계도에 다 뭐로 쓴다가 다 정해져 있는 거죠. 다음 쪽이요. 동그라미 2번 지정권자를 제외한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하려고 할 때는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작성 변경해서 지정권자에게 제출한다. 그냥 파는 건 당연히 이어지는 후속 조치인 거죠. 이거에 대해서 또다시 도장받고 그럴 일은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마무리돼 갑니다. 하면 끝나는 거죠. 공급계획 제출하는 겁니다. 제출로 끝나는 거고요. 5-2번 공급 방법, 5-3번 공급 가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5-2번 공급 방법, 자본주의입니다. 돈 놓고 돈 먹기. 특히 백화점 땅을 갖고 무슨 업체 두 군데 큰 난리들을 펴고 있잖아요. S 업체하고 L 업체하고 난리들을 펴고 어느 곳에 무슨 땅, 백화점 땅을 어느 업체가 받았네. 그 신문 기사까지 날 일입니다. 자본주의입니다. 경쟁 입찰로 가는 게 기본이죠. 근데 입찰로만 가게 되면 중요한 신도시의 좋은 자리 땅 다 큰 대기업들이 다 가져가게 되죠. 중소회사에게도 기회를 주자고요. 그래서 뭐로 갈 수 있고요. 추첨으로 갑니다. 1000짜리 땅이 있으면 이 추첨은 100을 넣으면 되는 거죠. P, Q, R, S 다 100만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당첨이 되면 그 다음에 900을 내서 땅을 공급받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중소업체들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요. 비리의 문제가 전혀 없으면 그냥 시행자하고 땅 살 사람하고 알아서 둘이 1대1 계약, 수의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조성토지 공급은 경쟁입찰 방법에 의한다. 동그라미 2번 중소회사들이요. 주택법에 따른 구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지, 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 공장 용지에 대해서는 추첨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시행자는 다음 쭉 이어지는 다음의 경우에는 유기적에 불구하고 수의계약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1번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그건 당연히 다른 사람이 신경 쓸 리도 없고 신경 써봤자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2번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 않은 건축물 등에 관한 거고요. 4번 토지상환 채권 이미 다 앞에 정해져 있었던 거였죠. 비리의 문제가 없으니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다음 쪽 가서요. 5-3번 공급 가격이 있습니다. 공급 가격이요. 새 땅이죠. 새 땅이니까. 그리고 공법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감정평가 하는 게 기본이죠. 감정평가 가격으로 하는데 좋은 일 하겠다고 하면은 거기는 좀 싸게 팔아주라고요. 감정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 조성토지 가격평가는 감정가격으로 한다. 동그라미 2번 시행자는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그 밖에 대통령 전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와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토지가격을 감정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이주단지, 학페이 등등은 좋은 일 하니까 싸게 팔아줘라. 싸게 돈을 받고 팔아라 라고 하는 거죠. 싸게 살 수 있게 해줘라. 뭐 같은 얘기입니다. 뭐 쌀을 우리가 산다고 하지만 쌀을 판다고도 하잖아요. 쌀, 뭐 그 얘기 아세요? 그 쌀 장사 아저씨가 쌀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할머니들끼리요. 이번에 햇살 나왔는데 햇살 좀 팔았어. 우리 좀 쌀 팔았어. 쌀 사온 것도 팔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꼭 영어 바이셀과 다른 한국의 고유한 표현이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죠. 학페이는 싸게 살 수 있게 가격을 싸게 내줘라 라고 하는 얘기죠.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학페이와 관련된 자는 학페이가 아닌 것으로 감정가격 이하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부 규정들이 있고 아무튼 그런 규정 가지고 지문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모든 세부적인 내용을 다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 방법입니다. 정리하죠. 시행자가 땅을 다 돈 주고 사서 조성해서 공급하는 겁니다. 그게 기본인데 그러니까 돈이 아니라 딱지 발행하는 토지상환 채권, 나중에 공급하는데 미리 돈을 땡겨 쓰는 선수금, 조성하는데 조성하지 않는 원형지, 나중에 팔 때 어떻게 팔 거냐, 공급 방법과 공급 가격 있는데 이 큰 흐름 속에서 가닥 배치를 하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훨씬 더 쉬운 거죠. 그렇게 잡아가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용은 0.5문제입니다. 비중이요. 그러니까 개발법은 환지법, 환지가 중요한 거고 수용은 2년에 한 문제 그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잠깐 쉬고 이제 환지 내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